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독서와 상상, 생각과 태도를 꼽고 있는데요. 또 세계 유수의 교육학자들도 창의성과 전문성, 인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교육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TV특강에서는 이런 교육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젊은 교육학자시죠. 고려대학교 김성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교육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요. 사실 교육에 관한 방법론은 너무나 많이 바뀌고 또 계속해서 나와서 학부모들이 사실 헷갈려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고요.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 공부하기 좋은,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주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명쾌한 해답이 있는 건가요? 명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쪽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학생분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분들도 아주 집중해서 강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김성일 교수님의 첫 강연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창의성과 전문성은 똑똑한 것을, 인성은 바른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똑똑하고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과 두뇌 발달에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 고려대 김성일 교수가 제시하는 마음과 두뇌 발달에 좋은 교육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죠? 가끔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벌을 받을 때, 기합을 받을 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정서, 지루하거나 무섭거나. 사실 이 두 가지 감정을 배제하면 학습자는 기분 좋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제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학생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졸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던 아이들도 아주 재미있는 활동에 몰입하면 벌떡 일어나서 집중해요. 도대체 어떤 활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주 재미있게 집중하게 빠지게 만들까요? 한 가지 활동을 꼽으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어요? 게임.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한 가지를 꼽으라면 게임입니다. 모두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임이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임은 왜 아이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까요? 게임에는. 네, 반복을 통해서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를 높여갈 수 있어요. 그렇죠. 게임에서는 피드백이 아주 즉각적으로 오는데 그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에요. 게임을 2년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올라가죠. 성취도가 올라가는데 그 피드백이 즉시적으로 와요. 학교에서의 시험은 한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달 후 혹은 1년 후 혹은 대학 갈 때 이럴 때 피드백이 늦게 오지만 게임에서의 피드백은 아주 즉각적이에요. 빠르고 좋은 피드백이죠. 또 다른 요소는 게임을 할 때 사용자가 결정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다 사용자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게임은 아주 재밌어요. 그것 말고도 게임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아주 잘 발달해서 게임 업자들이 아주 잘 만들어내죠. 게임을 보면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가 그리고 운동 요소가 다 합쳐져서 사용자로 하여금 전 뇌를 다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나면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할 정도죠. 그렇죠? 굉장히 집중해서 몰입하게 만드는 시청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게임에 집중하게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한 번에 아주 재미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게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게임은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2시간씩 가르치기로 결정했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A중학교에서는 월수 1교시에 게임 수업을 해요. 어떻게 수업하느냐? 선생님이 교재를 딱 펴요. 학습자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교재는 다 똑같아요. 1장은 모든 게임의 기본인 테트리스가 나와 있어요. 자, 개인의 선호도하고 관계없이 교사가 시범을 보여요. 자, 테트리스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을 보인 다음에 잘 봤지? 다시 한번 보여줘요. 시범을 한 다음에 숙제를 내줘요. 집에 가서 50번씩 게임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출력해 와라. 그게 숙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성적은 공정한 수행평가로 한다. 1번부터 앞에 나와서 컴퓨터로 빔하고 연결된 테트리스 게임을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점수가 너의 중간고사 성적이다. 내가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던 말든 상관없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게임을 남들 앞에서 나의 실력을 노출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던 게임이 재밌을까요? 아직까지는 재미있어 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신에 들어가고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대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좋은 게임 학원을 찾아다니고 아이들을 잡아서 엄마가 좋은 게임 학원 알아봤어. 다 가서 게임 학원 가서 게임을 미리 배우자. 테트리스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뛰자. 그래서 미리 연습을 4시간씩 학원에서 하고 오고 집에 와서 또 숙제하고 수업 가서는 똑같은 거 하니까 재미없어 자고 다시 학원 가서 또 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4년, 5년 배우면 게임이 재미있을래야 재미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과목들, 수학, 과학, 역사,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싫어지게 된 계기와 과정이 아마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무언가 남과 비교당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복적인 것만, 기억만 강요하고 거기서 재미는 느낄 수가 없고, 그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면 그걸 계속할 동기는 생기지 않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과목들이 많아지고 수학과 과학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꿈꾸고 이렇게 되죠. 학교를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는 본질적으로 본인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강요당하는 입장을 계속 받게 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요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본질적인 학교의 구조라면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더 선택권을 높여주고 학생들이 더 재미있어 할 만하게 도전감 있는 과제를 주고 남들과 비교를 좀 덜 하면서도 자기의 발전이 즉각적으로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게임과 같이 매력적인 교과목을 만드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따지고 봐야 할 부분은 학습자의 뇌입니다. 뇌.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뇌하고 얼마나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따져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예를 들면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활동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뇌는 또 자율적이어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거나 뇌는 개인마다 다 달라서 독창적이에요.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뇌는 맥락 의존적인 정보 처리를 해요.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학습 환경을 보시면 이런 뇌의 기본적인 속성과 잘 일치하지 않아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서 내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요. 모든 환경을 잠깐만 기다려 통제해요. 그죠? 또 뇌가 각각 독창적이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획일적인 방식이 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추상적인 원리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고립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뇌가 처해 있는 환경이 뇌를 위한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이 두 개를 얼마나 일치하게 만드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입니다. 사실 신경교육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어요. 이 영역은 뇌과학, 신경과학에서 얻어지는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혹은 그와 관련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탐구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주로 질문하는 물음들은 뇌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예요. 생각해 봅시다. 6살짜리 아이와 14살짜리 아이 그리고 20세가 넘은 청년 이들이 각각 뇌가 다르게 발달돼 있겠죠.